안녕하십니까?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교육국장 성만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은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살기에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후원을 통해서 또 회원가입을 통해서 함께 활동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함께하고자 시민들이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다음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이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활동이 정말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아래 후원 계좌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당연히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탄핵의 강은 건너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역사적 숙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라가 좀 위기인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어떻게 위험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위험한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딱 부러지게 뭐가 문제인 것 같고 뭐가 위기인 것 같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다 또는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가 뭐냐면 탄핵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너무나 시끄러웠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야만 했는가?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어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을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이 너무나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진실의 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 탄핵이 도대체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돌아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났다. 나라가 뭐 이러냐.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왜? 뭐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공이 방송 제작 기술입니다. 언론을 그다지 믿거나 신뢰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방송은 편집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편집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편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을 정말 몹쓸 사람, 정말 인간 이하의 멍멍이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편집입니다. 전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에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탄핵을 당해야만 했는지 취임 후의 행적들을 전체적으로 기사가 났던 거 다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활동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의 활동입니다. 자, 국내에서의 활동은요.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좌파 세력, 주사파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뭐 좌파니 주사파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용어 정의 먼저 한번 하고 가죠. 예. 좌파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상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좌파라는 말이 생긴 게 서유럽의 의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서유럽의 의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왼쪽에 앉았다 해서 좌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의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어 주된 자기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의장을 중심으로 우측에 앉아서 우파. 그래서 좌파, 우파를 이런 단어가 나온 계기가 바로 그런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은 뭐냐면요. 사회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만들어서 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갖자. 근데 여기는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해야 되고, 우리 인간은 뭔가 자기 걸 갖고 싶은, 사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인간의 그런 욕구를 없애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정말로 이상적입니다. 아이디어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예. 점점 더 가난해서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실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계급 간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이룬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 이 이론을,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했던 칼 마르크스조차도 이건 실제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공산당 선언해서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주사파는 뭘까요? 주사파. 예. 주사파는요. 음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아,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최고 이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인 주체 사상은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 모든 부분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주체 사상은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노동당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규학 전문 조선 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는 규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바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쉽게 될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봉수교회. 거기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위에 우리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사상이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걸 주사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기의 아버지는 누구다? 예, 김일성.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 예, 맞습니다. 김일성. 그리고 그의, 예, 삼 3대.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내려왔죠. 예.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면 나의 조국은 남한이라고 할까요? 북한이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국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 "나의 고향은 북한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받은 월급의 일부를 뭐 한대요? 북한에 송금한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철저히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사파, 좌파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 이건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애국 운동을 하시는, 항일 운동을 하시는 우리 애국 지사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이념이 확 떠오를 때 얼마나, 그 이론은요,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던 우리 애국 지사들이 있었다 없었다?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38선을 중심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어디에? 예,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 남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한에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구?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뒤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틀이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은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최고의 업적이에요. 만일 그분이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위대하신 김일성 아마이 동지네 뭐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근데도 세워지고 나서도 이승만 대통령도요, 계속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계속 힘든, 어떻게 보면 싸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예, 정권을, 예, 나라를 다스릴 때 최고 이념으로 삼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업적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기틀, 자유민주주의 기틀 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첫 번째 업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그 기틀은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또 하나, 나라가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직폭력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빨갱이라고 하죠. 그때 북한을 올라가지 못하고 남한에 남아서 있던 활동하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척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나 주사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적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그 밑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하에서 계속 물밑 작업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려고 하는 사실과에 계속된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제가 근대사를 쫙 다 다시 보니까 그냥 줄기가 확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냐? 국내에서 활동하는 좌파, 주사파 세력을 어떻게 했다? 약화시켰다. 자, 어떻게 약화시켰냐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합진보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이석기라는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을 내란 음모죄, 이렇게 이석기만 넣은 게 아니에요.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내란 음모죄를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넣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예, 없었다고 했었죠.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면서 진짜 밤잠을 못 자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이제 근대사를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이석기가 누구냐? 예, 이석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이석기만 치면 나옵니다.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위원이었다. 민혁당은 김영환과 하영옥, 박모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 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를 뒀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검거되었다. 그러다가 2003년 3월에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6일 만에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였다. 당시는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여서 미리 사면에 대한 언지를 받고 취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공안사범으로 유일하게 가석방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석방되고 정신 차렸으면 된다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하고 또 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을 때 이렇게 그 사상 교육을 시켰던 사람들한테 야 너는 우리나라의 국가 요직 요거를 파괴시키고 요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 시설 요거를 파괴시키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교육시키고 어떤 조직을 결성해서 뭐 했다? 예, 우리나라 국가 요직을 파괴하는 계획을 짰다라는 거죠. 그게 들켰다 안 들켰다? 아,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예, 들켰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경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 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아로가 활동 중이라는 수사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통화 내역, 이메일 확인, 통신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아로의 활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경 아로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하여 국가기관 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업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핵심 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하여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이게 중간 수사 발표 현장이었거든요. 그 동영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석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석기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석기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아로라는 그러니까 레볼루셔너리 오거나이제이션 지하 혁명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레볼루셔널 오거나이제 지하 혁명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막 공장이나 산업 설비가 막 세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진짜 피땀 흘려서 일군 산업이었군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와 어떻게 보면 노동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누구나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똑똑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사냐면 왜 그 작은 쪽방촌에서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자본주의나 아니면 이런 현재 갖추어지지 않은 처우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출세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키워라. 그들을 키워라. 북한이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트남식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베트남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요 요직을 이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장하는 사람 다 차지하고 나중에는 이 비서실장까지도 이런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은 베트공한테 매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는데 너무 쉬웠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층, 사회 불만을 가진 지식층한테 어떻게 보면 똑똑하지만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장학금을 줍니다. 그게 무슨 장학금이다? 김일성 장학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년 됩니까? 70년, 80년, 90년 벌써 이 사람들이 자라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수가 광장에 나와서 설령 앞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조국은 북한이다. 나의 월급의 일부를 어디로 보낸다? 예. 이런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로를 통해서 이석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체 사상을 교육하는 교육 전문가이며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결성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국가 주요 시설을 갖다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자. 이걸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예, 바로 이석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민중당 알죠? 예.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예, 해처모여한 게 바로 민중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황교안을 그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나 했더니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됐던 분이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했던 분이 누구냐면 황교안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국내적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시민단체들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사상교육을 받던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시민단체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을 어떻게 했다? 예, 끊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내 활동으로 했던 주요한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자기 임기 내에 어떻게 보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국내외적으로. 예,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이나 아니면 유엔 총회에 참석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나라를 순방해서 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통일로 가는 최고의 방법은 북한의 자체 붕괴다. 근데 그냥 터무니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많은 증언에 의하면 이미 김정일 정권 때 너무 가난해서 완전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지경으로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때 내부 붕괴가 일어날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딱 우리나라에 들어선 정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대중 선장님 정권이죠. 예. 김대중 선생님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의 무한대로 햇빛 정책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김일성 3대를 받쳐주는 이 군부 세력, 그다음에 자기 독재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 사람들, 공산당 사람들을 잘 돈으로 구슬려주고 잘 대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북한의 자금줄을 하나하나 끊어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면서 두 줄기가 확 보이더라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목적으로 움직였구나. 자, 기사를 보면 2016년 6월 5일 박근혜 대통령 귀국 아프리카 순방 결과는 이렇게 보면 그 기사 내용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나름 군사교류 협력을 지속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으로 에티오피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더 나아가 에티오피아의 그런 해교 중심지로서 그런 영향력을 확대해서 주변 이웃 국가들한테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더욱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안보, 군사 또 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중단을 약속했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이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또한 케냐 같은 경우에는 2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으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과 군사 협력하면서 북한이 주된 수입이 뭐겠습니까? 군무기 팔아서. 그죠? 군무기 팔아서 얻은 수입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다? 자금줄을 끊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이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남아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이곳에서 다 북한과의 관계를 실은 끊어놔요. 여러분, 북한이 군무기를 가장 많이 밀거리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란이거든요. 이란과의 관계도 끊어놓을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남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면서 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이슬람 허용해줄게. 그래서 이슬람 대학 허용해주고, 할랄 단지 허용해주고,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얘기했죠? 오랜 동안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다고, 그분들이 국가 요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거의 다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했죠. 자,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진 언론을 이제 그동안 접해왔는지 한번 저도 확 깨지더라고요. 자, 뉴스타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적 해외 순방,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해외 순방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옷 패션쇼 하러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이. 근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실은.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신사로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옷 한 벌입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옷 한 벌 아니더라도, 자, 우리 영부인 옷이 한 벌이든가요? 나 보니까 막 수시로 바뀌어. 그럼 패션쇼 한 거네?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우리가 접하고 그런 뉴스에 우리가 뭐 했어요? 세뇌가 된 거야. 씨잘데기 없어 돌아다니고 또 나라 돈만 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우리나라 국채 엄청나게 줄어든 거? 우리는 한쪽 편의 얘기에 너무 어떻게 보면 편중된 언론에 우리가 세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편중된 이 기사를 접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메모 쳐놨어요. 얼굴도 가려놨죠. 이렇게 돼 있어요. 성탄 앞날 박근혜 대통령 평화는 없었다. 평화 없는 여자. 대통령이 평화도 없어. 평화를 하려고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뉴스 보면서 자세한 댓글 누가 다 봅니까? 내용 기사 다 안 봐요. 대부분 뭐만 보냐. 헤드라인만 봐요. 헤드라인 딱 보면 뭐예요? 대통령이 평화도 없는 사람이야. 인간미 없고 어디 사랑도 없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사를 썼냐면 밑에 보면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이 쳐들어왔는데도 우리 국민 죽어야 됩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단호하게 맞대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없는 거고 평화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미디어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디어는 항상 팩트만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물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저 최근에 아니면 그동안 뉴스를 쫙 보니까 너무 편중돼 있어. 한쪽으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손석희 JTBC에서 손석희가 진행하는 알죠? 뉴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최순실이라는 한 여자의 국정을 맡겠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남자 어깨걸 딱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됐어요. 뭐냐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 이 태블릿 PC에 대한 출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건 실은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거가 탄핵까지 시킨다? 뭐가 이상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증거로 내민 거 이 증거를 심의를 해봐라라고 제소를 했어요.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 기간이 지나도 심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의해야죠. 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법 아닐까요? 그래서 거의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심의해라, 심의해라 하고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 로비에서 심의해라, 심의해라 합니다. 근데 이 심의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조작되면 안 되니까. 근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 심의하라고 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죠. 자, 그런데 경찰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죠. 그때 공권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을 해산시키는데요. 그 심의하라고 당연한 국민을 외치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추운 겨울 눈이 쌓이고 얼음 얼고 제가 그때 신의 한 수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 그때 24시간 해줬거든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다 에어컨 틀었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로비에다가 에어컨 틀었잖아요. 그리고 공권력을 활용해서 거기 계신 이분이 비군이에요. 여자 스님이에요. 거기 있던 분들 대부분 우리 50, 60대 우리 어머니 격이었어요. 그분들이 있는 데다가 에어컨 틀고 이렇게 사람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비군이 옷을 홀딱 벗겨서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참다운 인권 침해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인권이 뭐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성가족부 뭐했어요? 이때 당시에 페미니스트들 뭐했어요? 우리나라 인권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 주둥이 닥치고 있어. 당신들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데 완전히 한쪽 눈은 감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니까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분이 이렇게 뉴스룸에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자기가 증거라고 내민 게 필요 없었는지, 그 증거가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아니, 증거 그거 하나가요. 그 내민 증거조차도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거울공주라고 했는데 그걸 떼낸다면 떼낼 때 MBC나 KBS나 SBS나 언론들이 그 거울 떼내는 거 거울 떼서 내가는 거 안 보여줬을까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한 개인으로도 억울한 건 없어야 되잖아요. 난 근데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점점 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언론에서 띄우니까요. 막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음, 니은, 치읓 누군지 초성을 유추해 보세요. 경제 파탄의 주범입니다. 지읒 기역 지읒 교육 파탄의 주범입니다. 미음 지읒 디귿 지은 이응 디귿 미음 지읒 디귿 우리나라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주된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연합해서 길거리로 나섭니다. 행동을 하죠. 이건 주로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사를 쫙 훑어보니까 맞아요. 얘네들은 항상 그랬어요. 언론이 띄우고 얘들은 길거리로 나서서 으쌰 으쌰 하고 여러분 군대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눈에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내가 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닭살이 돋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들 오와 열을 잘 맞춰져 있습니까? 잘 보세요. 시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오와 열이 맞춰질 수 있습니까? 여기는요. 철저하게 조직화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조직적이고 너무나 체계적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던데? 어떻게 시민들이 막 쏟아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와열을 잘 맞출 수 있냐고요. 뭔가 대단히적으로 조직이 있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썰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이게 막 쏟아나오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촛불 집회라면요. 그때 당시에 요거만 나왔지 절대 우리나라의 방송에서 KBS, MBC, SBS 어디에도 방송하지 않은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 줄 같은 거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여기 지금 경찰이 해놔서 그렇지요. 막 다니고 싶은 데는 막 다녀요. 줄 같은 거 없어요. 여기를 들고 가는 건 어디냐면 우리 공화당. 나머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봐서 우리 공화당은 진짜 체계적이에요. 자파만큼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거리 행진이니까 그러면 줄을 안 섰지. 아니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 멋대로예요. 줄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줄 같은 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오면 오합지졸의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저렇게 줄 맞춰 앉는 건 누군가가 줄을 맞춰 세웠다는 거고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제가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래 오와 열을 맞춘 거 그거 빼고예요. 그거는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얘기했던 거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신기하던데 어떻게 저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앉지? 예. 탄핵 집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탄핵 집회 현장에서 나누어진 전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뿌렸지. 그죠? 문제는 자본주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람의 이거 최순실,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 때문에 이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탄핵을 막 했다고 그래 탄핵해야 된다는데 왜 그 집회 현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고 자본주의가 문제입니까? 자본주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이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수정 자본주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왔다고요.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의료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전 세계 1위예요. 이렇게 치안이 전 세계 1위 됐을 수 있는 건 박정희 대통령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회주의가 답을 이게 촛불 집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자 보세요. 억울한 희생양 그들이 들어와야 민주주의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여러분 박근혜 탄핵하는 것과 이석기 석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석기는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어 내가. 이 나라를 어디다가? 이 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주요 국가 시설을 뭐하고? 파괴하고 그들과 합해서 뭐하기를? 예, 폭동 일으키자. 이 사람이 주도했던 사람이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이 이 탄핵을 주도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걸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유추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내가 느꼈던 거예요. 촛불 집회 내내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할 일이다. 남북관계 정상화시켜라. 북쪽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요 삶이다. 어떤 나라도 눈치 보지 마라. 여러분 언제부터가 북쪽이 우리의 미래였습니까? 북한은요. 전 세계가 아는 인권 유린 국가예요. 절대 살 수 없는 나라. 그 북한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함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우리 가족이 GMZ 박물관을 한번 갔습니다. GMZ 박물관을 이렇게 쭉 돌고 나오는 출구 쪽에 뭐가 있냐면 1970 그러니까 6.25 마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 10년 단위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보낸 전단지, 북한이 우리나라에 보낸 이 전단지, 흔히 삐라라고 하죠. 이걸 10년 단위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 10년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전단지가 나온 거예요. 2000년에서 내가 그때 간 게 2017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7년에서 8년 넘어가는 그때였어요. 자, 요게 누가 봐도 누굽니까? 예,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누굽니까? 예, 북한이 남한에 보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 뭐도 있어요? 세월호. 여러분,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광주에서 있었던 퍼포먼스입니다. 근데요, 제가 그 옛날에 막 그 탄핵 일어났을 때 그 퍼포먼스를 봤는데 그 기사 그 동영상을 제가 못 찾았는데 실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 놓은 그 인형을 해 놓고 또 돌 던지는 퍼포먼스도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그냥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 건 그냥 저의 편견인데 제가 어떤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도 통일 대꿈꾸는 박근혜 반통일 세력 쓸어버리고 연방제 실현하여 평화통일 이룩하자. 여러분, 나는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전단지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연방제 실현하여 평화통일 이룩하자.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려연방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려연방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분이 자기가 당선되면 자기 임기 내에 뭐 하겠다고 했어요? 연방제.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연방제? 연방제가 뭐지? 예. 네이버에서 발췌했습니다. 고려연방제란
북한은 1960년대에는 막연히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1973년 고려 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내놓은 이래 2001년 현재까지 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가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여러분 이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사상과 체제를 그대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뭐 하세요? 예. 연방공화국을 세우는데 최고 의결기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최고 의결기에 결정한 대로 남한과 북한에 적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모형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예. 여기 연방기구예요. 남북 최고 의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구성되겠죠. 최고 의결기구는 북한의 100명, 10명은 제가 임의로 이제 숫자를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 100명, 남한 100명, 그다음에 재외동포 10명. 이렇게 최고 의결기구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런 좌파나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이거예요.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6.25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이 와서 여기서 죽고 또 다치고 갔는 줄 아십니까? 무려 40만입니다. 40만. 40만의 미군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영혼에서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40명 가까이 죽고 다쳐서 갔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미군 살린다고 미국에 있는 국민을 살리겠다고 10명만 죽어도 난리 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상식적으로. 미군이 철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가 무서워서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쟤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최고 의결기구 연방제 최고 의결기구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야 미군 철수하는 거 안을 올렸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동의할 것 같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99명? 여러분 그 한 명은 집에 가면 총살이에요. 100명이 동의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몇 명 정도가 찬성할 거 지금 국회의원 수로 보면 거의 80명은 내가 봐서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게 결정납니다. 뭐든지 가반수 이을 테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방제로 가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된다고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주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러면 고려 연방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연방제 문재인이 연방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자는 대로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그때 개헌한다고 막 올라왔죠. 그때 막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명한 게 뭔지 아세요? 지역자치제.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공산화로 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봐보세요. 고려 연방제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까 지역자치제 얘기했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디요?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유를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절대 같이 못하는 게 뭐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뭘 빼야 돼요? 자유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곧 개헌이 일어날 거예요. 그 개헌 안에 뭐가 있다? 자유를 삭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연방제로 가는 그 첫 번째 자유를 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국회에 다 많은 사람 의석을 차지해야지만 법률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요, 법안이 올라오는 거 기가 차도 않습니다. 거의 우리의 사유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제약하거나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막거나 또 하나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하거나 이런 법들을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 막 거의 60개, 한 달에 60개 이상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죠? 법률안 뭐가 올라오는지 안 보죠? 진짜 바빠요. 그거 막는다고. 두 번째, 여기 있네. 3으로 되어 있는데 입니다. 두 번째, 공권력을 확보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헌법을, 그러니까 개헌을 해서 헌법에서 뭘 빼야 된다? 자유를 빼야 돼요. 그래, 그거고. 두 번째는 공권력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권력이 확보가 돼야 되냐면 자기 어떻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반발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을 뭐 해야 돼요? 축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수처입니다. 뭐라고요?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 예,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게 되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자, 왜 위험한 건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돼 있습니다.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응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당에게 불리한 어떤 사건들이 막 올라왔어요. 누군가가 자기 편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범죄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거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경찰이나 검사가 뭐 검사들이 조사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첩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럼 죄 없으면 끝인 거예요. 두 번 25조. 처장은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조사. 자, 보습니다. 자, 검사를 힘을 빼는 거죠. 자기네들 검사 못하게.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관직자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는요.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자,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어떻게 보면은 독재로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공수처입니다. 자기의 반대 세력을 다 축출하는 능력이죠. 또 이것도 있는 데가 있어. 어디요? 중국. 중국 공안법이 우리나라 공수처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더 세요. 우리나라는 기소권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지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대로 걔네들 먹을 수 있고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고 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단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진핑을 욕한다거나 공산당을 욕하면 다음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공안법이거든요. 공안법과 비슷하다고요. 거의 같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뭐다? 공수처. 공식 출범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예, 재갈을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수사는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무혐의로 처리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확보되겠죠. 예. 여러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나라 이 주사파 좌파 세력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죠? 예, 우리나라 해방될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모든 요직을 지금 장악하고 지금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 완성 단계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됐죠. 이미 그래서 다수당 차지했죠. 그래서 마음대로 법률 통과시키잖아요. 두 번째 공수처 통과됐죠. 이제 활동하겠죠. 세 번째 이제 뭐 한다? 이제 개헌할 거예요. 개헌. 예, 개헌합니다. 뭐 해야 된다? 예, 자유민주주의에 뭘 뺀다? 자유를 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묻습니다. 저기 북한은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까? 민주주의 아니죠. 맞습니다. 인민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를 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유를 뭐든지 기본권이 보장되고 우리가 뭔가를 사유할 수 있는 거 다 기본이 뭐다?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게 뭐냐면 그들의 논문과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조국이 썼던 논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때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 그 논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자, 사회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뭐라냐면 그럼 종교인들의 사상 검증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사상을 검증한다고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의 사상 검증이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자유와 항상 이 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공산화되면 가장 이 자유가 떨어지면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파리도 집회나 10월 3일 날 집회나 10월 9일 날 집회나 대부분이 누구냐 물론 스님도 계시고 그 오신 분들 나라가 위험하다 느낀 분들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유가 지금 없어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화가 되면 가장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누구다?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핍박하는 게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금은 뭐 통일부 장관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사이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재벌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지식인들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교체해야 되냐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 교체해야 돼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뭐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 종교인들 교체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안 된다라고 딱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예, 교체해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식인들은 뭐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위험하신지 아셨겠죠? 탄핵의 강은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건너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거예요. 여러분이 개구리가 물을 끓이는데 팔팔 끓이면 탕금이 탁 튕겨 나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자꾸 그걸 후벼 파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이 하는 말이 "아 그래. 아 그래."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양약고구 여러분
몸에 좋은 건 입에 써요. 그리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는 그다지 우리한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칭찬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라면 어쩌면 유유히 여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 살 수 있어요? 나는 못 살아요. 제가 어떤 사람은 아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긴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탄핵될 거는 아니었다는 거라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 한 사람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부터 내가 안 그랬는데 막 그 모함을 하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한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억울하게 탄핵시켰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탄핵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했고요. 다음 편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은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해주셔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가 바로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면 여러분한테 갈 거고, 예, 또 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